먼저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종교인은 아니고 과학자입니다. 흔히 과학자라고 한다면 종교를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너무나 종교가 재미있어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종교의 경전을 다 읽어보고 여러 종교 체험을 직접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가 모든 종교를 좋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시작은 엉뚱하게도 신경계의 진화 과정에서 점차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경계는 식물에는 존재하지 않고 동물에게만 존재합니다. 동물이 식물과 다르게 신경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스스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시적인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세포들 간의 통합적인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신경계가 생겼습니다. 즉, 신경계는 정신을 출력하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신경계가 생겨서 동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앞과 뒤라는 개념이 동물에게 생깁니다. 식물에게는 앞뒤보다는 상하의 개념이 더 중요한데, 즉 중력이나 태양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물에게는 자신이 진행하는 앞방향의 정보가 생존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신체의 앞부분에 감각기관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뇌가 진화하는 초기 모습이었습니다. 동물은 먹이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천적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약간의 미래를 고려해야 합니다. 먹이가 1초 후에 어느 위치로 움직이고 천족이 1초 후에 어느 위치로 움직일지를 미리 예측하여야 나의 현재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먹이를 향해 혀를 날리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움직이는 먹이의 현재 위치보다는 아주 약간의 미래 위치의 방향으로 혀를 쏘아야 됩니다. 이것은 먹이가 지금보다 약간 더 미래의 위치로 이동할 궤적을 미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자면 개구리는 약간이나마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경계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신을 출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신경계는 대부분 움직임을 출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동합니다. 말 그대로 움직일 동자를 쓰는 동물들은 움직임이 모두 신경계가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신경과학자는 마음은 내면화된 운동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우리 마음의 미래 예측 기능이 먹이나 천적의 운동 예측을 통해서 처음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연계에서 무작위적인 움직임은 사실 생존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예를 들어 눈을 향해 날아오는 날카로운 물질에 고개를 반대로 돌려야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거나, 사자가 오른쪽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반대쪽이 아닌 곳으로 움직인다면 당장 살아남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식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개체들은 최적의 움직임을 선택한 개체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떨어져서 자연 선택의 경쟁에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움직임의 양상에는 기나긴 시간, 고도로 작용한 진화의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육 운동이라고 하면 체육관에서 몸을 만드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을 하는 것도 성대 근육의 체계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일어나는 근육 운동이고, 우리가 밝은 빛을 볼 때 동공이 오므라들면서 안구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도 근육 운동이고, 식사를 할 때 입을 움직이는 것부터 삼키는 것, 소화기관의 연동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 근육 운동입니다. 심지어 소리를 들을 때도 고막에 연결된 작은 뼈에 붙어있는 이소골이라고 하는 작은 뼈에 붙어있는 근육이 강한 음파에 의해서 과도한 움직임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청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를 향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내부를 조절하는 움직임 또한 모두 근육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신경계는 신체 내외의 움직임에 모두 관여합니다. 여러분은 옆에서 갑자기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날 때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반대로 돌리며 몸을 숙이고 귀를 막는 순간을 상상해 봅시다. 이런 신체 움직임뿐만 아니라
심장이 벌렁거리고 호흡이 빨라지는 것도 모두 신경계가 비상 상황을 알아채고 심장과 폐의 근육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모습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체 내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공포나 불안을 순식간에 경험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운동 출력계와 별도로 대뇌 변연계라고 불리는 신경계의 한 부분에서 출력되는 것입니다. 대뇌 변연계에서는 생존의 해로운 상황이 인식되면 공포처럼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근육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대뇌 변연계를 갖게 된 생물들은 먹이를 향해 또는 천적을 피해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이 상황이 생존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통합적으로 판단하여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출력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신경계는 효율적인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해서 처음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점차 진화 과정을 거쳐서 감정까지 출력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꼬리의 움직임을 넘어선 어떤 감정이 강아지의 신경계에서 출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숭이의 표정을 보면서 얼굴 근육의 움직임에 의한 표정과 더불어 감정이 출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물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생존에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 파악하여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라는 가장 큰 이원화된 신경 출력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정 또한 진화의 압력을 받게 되어서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천적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던 개체나 먹이를 보면서 공포를 느끼던 개체는 자연계에서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동물은 현재 외부 자극이 없다 하더라도 미래에 좋은 감정을 유발할 것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곳에 먹잇감이 없지만 왠지 저 숲을 뒤쪽으로 가면 먹잇감이 있을 것 같은 좋은 느낌이 드는 곳으로 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유발하는 신경계를 보상계라고 하며, 이런 보상계를 움직이는 핵심 분자가 많이 들어보셨을 쾌감을 일으키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현재 개체가 생존에 유리한 즐거운 상황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이정표 같은 분자입니다. 한편 보상계의 반대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현재 개체가 생존에 불리한 상황에 대항해야 한다는 그런 이정표 같은 분자입니다. 동물은 전에 천적을 마주했던 장소 근처에 가면 현재 천적이 보이지 않더라도 기분 나쁜 감정이 들면서 더 조심하게 되고 그 장소를 피하려 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특정 장소에 생존에 유리한 어떤 인식표를 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것이 기억의 초기 원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계는 영어 단어 암기 같은 목적으로 형성된 것 같지만, 사실 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기억은 먹이나 천적의 냄새를 기억하는 것과 먹이나 천적이 출현했던 장소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라는 곳은 주된 목표가 3차원 장소를 파악하는 것이고, 해마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 그리고 냄새를 담당하는 세포와 밀접한 연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물은 1초 뒤에 먹이나 천적의 움직임을 예상하여 움직이는 것보다 더 긴 미래의 시간을 예측하여 움직임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 먹이가 안 보이더라도 저 숲 너머 전에 좋은 보상이 있었던 장소로 다시 가보면 아마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로 기나긴 산길을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동물은 드디어 당장의 보상이 없어도 먼 미래에 대비한 현재의 움직임을 구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생존에 유리할 것 같은 좋은 환경에 쾌감을 느끼고 생존에 불리할 것 같은 나쁜 환경에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이처럼 당장 느껴지는 감정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한 움직임 구성에 어떤 방향키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 또한 미래 예측과 미래를 향한 현재의 움직임에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었습니다. 뇌는 드디어 사람에 이르러 언어를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추상적 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초기 언어는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한 형이하학적인 서술이 주된 것이었지만 점차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개념들을 다룰 수 있게 되었는데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복잡하게 발전하였고 그 중에 수학, 철학과 마찬가지로 종교라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뇌가 이성을 출력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감정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추상화된 생존정보 파악이 언어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개구리가 먹이를 향해 혀를 쏘는 것은 생존에 유리한 움직임이었어. 또는 만일 개구리가 정확히 먹이의 움직임 궤적과 상관없는 나머지 모든 방향으로 혀를 쏜 개체였으면 굶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개구리의 유전자 풀은 자연계에서 사라졌을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신경계 발달이 이루어지면 움직임 평가에 대한 우열의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먹이를 향했던 움직임은 우등한 것이고 먹이를 피한 움직임은 열등한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생존이라는 잣대를 기준으로 무엇이 우등한 움직임이고 무엇이 열등한 움직임인지를 인간은 판단을 내리고 타인과 대화로 그 정보를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생존에 유리한 환경에서 쾌감을 느끼고 생존에 불리한 환경에서 불쾌감을 느꼈던 감정의 수준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를 통해 인간은 감정의 뇌보다 훨씬 더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인간은 수십 년 후에 자신이 겪게 될 죽음도 예측하여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오늘날의 움직임을 구성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향한 자신의 움직임을 기본적으로 믿을 만한 것으로 여깁니다. 즉 자신이 보편적으로 정확하게 미래 예측을 하고 그것을 목표로 정확한 움직임을 현재 구성하고 있다고 일단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화 또한 음성을 출력하는 근육의 체계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몸의 움직임과 더불어 대화 수준까지 확장된 개념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불신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믿은 바가 옳다고 여기면서 우리는 생각한 바를 말하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제 먼 길을 돌아 이야기의 서두에서 과학자인 제가 종교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기본 설명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뇌과학, 신경과학, 심리학, 철학, 종교학 등을 공부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자들은 종교인들이 비과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종교인들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궁극적인 비밀을 모른 채 실험실 결과만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종교인보다 더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의 잘못된 예측, 예를 들어 사찰이나 교회에 가면 죽음 이후에 더 행복한 삶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주말에 종교단체에 가는 움직임이 합리적이지 않은, 즉 열등한 움직임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종교인들은 과학자보다 더 정확한 사후 미래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잘못된 예측, 예를 들어 죽으면 아무런 정신활동이 없는 무기물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주말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종교단체에 가지 않고 놀러가는 움직임이 종교인의 움직임보다 합리적이지 않은, 즉 열등한 움직임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대되게 보이는 이런 서로에 대한 평가는 놀랍게도 뇌의 공통된 특성에서 비롯된 같은 현상입니다. 뇌는 자신이 경험을 통해 누적한 상황 판단을 일단 믿고 보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연계에서 자신의 판단을 자꾸 의심하는 것은 움직임 출력이 늦어져서 생존에 불리한 특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어보고 그에 따라 즉각적 행동을 해서 살아남았던 조상들의 자손입니다. 누구나 경험한 만큼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의한 미래 예측이 타인의 경험에 의한 미래 예측보다 일단 더 선호되는 것이고 더 믿을 만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애써 내가 경험한 세계관보다 타인의 세계관은 적어도 내 삶 속에서는 정확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남이 나의 삶을 어찌 알겠습니까? 자신의 세계관이 자신이 당면한 미래 예측에 타인의 것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이런 심리적 편향을 저는 앞으로 우월 편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물론 지식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탄생하면서 자신의 세계관보다 전문가의 세계관이 특정 분야의 예측에 더 뛰어난 것을 현대인들은 이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위장에서 떼어난 세포 조직이 몇 개월 후 전신으로 퍼지는 암이라는 의사의 판단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종교와 과학의 이분법적 맥락에서는 종교가 더 우월하다고 느끼거나 과학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이들이 우월 편향을 가진 뇌의 동등한 특성이라는 것은 쉽게 간과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자신의 지식이 적어도 자신의 삶 속에서는 타인보다 더 나은 미래의 예측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하고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타인의 지식보다 더 쓸모있다고, 즉 이 말은 타인의 지식은 내가 수집한 지식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열등한 것으로 무의식적으로 여깁니다. 종교인 간에도 내가 믿는 종교는 타 종교보다 더 궁극적인 미래 예측을 제공하여 더 효율적인 현재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타 종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크리스트교라도 각각의 종파가 자신이 믿는 교리가 다른 종파의 교리 체계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교리라고 믿습니다. 자기 종파의 해석이 더 정통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것이며 타 종파의 해석은 이단적인 것이고 뭔가 우리보다 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월 편향은 이처럼 자신의 세계관에 후한 감정의 점수를, 남의 세계관에 박한 감정의 점수를 주는 우리 뇌의 본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 철학에 심취한 아버지에게 불교적 세계관을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면서 자연과학을 배우면서 종교를 벗어나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불교 신자였을 때는 불교 교리가 모든 만물의 최고 논리로 여겨졌고 과학은 아직 우주의 근본 신비에 접근 못한 하등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신에 대한 개념도 성불의 하위 개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금까지 말씀해드린 진화 심리학적인 뇌의 우월 편향을 깨달았을 때 종교와 과학은 더 이상 우열의 관계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종교가 과학과 똑같은 수준으로 재미있어져서 8만 대장경도 다 읽었고 성경도 다 읽었고 코란, 베다, 우파니샤트, 바가바드기타, 대종경, 도전 같은 구할 수 있는 모든 종교의 그 경전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치 성당에서 6개월간 예비자 교리를 받으면서 21세기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천주교는 2000년 전의 교리를 어떤 텍스트북으로 또 어떻게 신입 신자를 교육하는지 정말 재미있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 유튜브 경로를 통해서 대형교회부터 시작해서 각 종교들의 어떤 의식과 교리를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든 종교인들을 바라볼 때 제가 과학적으로서 가장 존경하는 노벨 수상자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굳이 과학자의 시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 모두 개개인은 모두 자신만의 실험 가운을 입고 자신만의 실험실에서 자신만의 경험 데이터를 모아서 자신만의 가설을 세우고 자신만의 미래 예측을 하면서 현재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심리학자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테두리만 지킨다면 종교와 과학의 우열을 나누는 것은 더 이상 저에게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님을 만나도, 목사님을 만나도, 신부님을 만나도, 심지어 무당을 만나도 과학자를 만나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너무나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과도 그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배운다는 심정으로 만나기 때문에 즐겁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평생 뇌과학, 신경과학, 종교와 철학을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하였는데 제가 깨달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단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모든 뇌가 훌륭하다라는 것을 고를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개인 경험들의 고유성이 얼마나 특별한 현상인지를 깨달은 뒤로는 초등학교를 안 나온 할머니 환자의 한마디도 그냥 의미 없는 푸념이 아니라 내가 경험 못한 그 유구한 세월의 데이터가 누적된 한마디이기 때문에 소홀히 들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궁금증을 질문을 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만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스승이 아닌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려는 마음으로 대화할수록 모든 뇌가 훌륭하다는 깨달음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가 진화 과정에서 우월 편향적인 특징을 가지게 된 것은 그것이 인간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생존의 합목적적인 움직임과 합목적적인 추상화는 우리 조상님들의 생존력을 향상시켜 오늘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 이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유행했던 우월 편향의 심리는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우월한 느낌 때문에 타인의 세계관을 나보다 열등하게 여겨서 현대사회에서 여러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뉴스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그들의 움직임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열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월 편향은 역설적으로 자신보다 우월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열등감을 갖게 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향했던 칼날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월 편향이 충족되지 않아 열등감을 갖게 되면 타인의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스스로 위축되면서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이때 당연히 우리 신경계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는데 이렇게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은 타인의 뇌에서 주입된 것이 아니라 내 뇌가 스스로 내 몸 안에 쏟아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문제는 내 몸 안에 있지 내 몸 바깥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들은 사회적 서열이 존재하고 그 서열이 올라갔을 때 신경계의 세로토닌 분비가 올라갑니다. 세로토닌이 많아지면 동물은 행복감을 느끼고 반대로 세로토닌이 줄어들면 동물은 우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은 항우울증 약은 신체 내 세로토닌 농도를 올리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너 사회적 서열이 올라갔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것이라고 약물로 우리 뇌를 속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신경계의 컴퓨터의 운영체계처럼 내재된 우월 편향의 회로를 적절한 인지적 업데이트를 통해서 무마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타인과의 우열 비교 때마다 출렁이는 세로토닌 농도 때문에 주기적으로 불행감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거의 스트레스가 없이 살고 있는데 그 비결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월과 열등의 비교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뇌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비교는 저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면 어떤 열등감도 내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만남도 꺼려지지 않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90대 환자분까지 제가 경험한 인생 실험실과 다른 실험실에서 열심히 살아온 그들의 이야기는 그 데이터의 고유성이 정말로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헛되이 들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 순간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극도로 척박한 이 우주에서 기적 같은 행운들이 모여서 이번 생을 누리는 로또가 1000만 번 당첨된 것보다 더 운이 좋은 분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 순간 만나게 된 것은 그것의 제곱 이상으로 행운이 누적된 현상입니다. 이 정도 행운이 누적된 개체들끼리 우열을 나누는 것은 제 기준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학자로서 모든 종교와 종교인을 좋아하게 된 이야기를 하려다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려 했던 우월 편향의 이야기까지 합쳐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내용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내용 중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